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키스텝 성장동력사업센터를 맡고 있는 조성우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컴퓨팅 혁신 전략의 이제 큰 주제 아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부탁을 받고,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노란색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달리에게 이런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이제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혁신 사회로의 퀀텀 점프가 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왼쪽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에 다가가기 위한 AI 반도체에 이제 우리 그 K 마크가 찍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즉시 그려주는 이런 모습도 있고, 지능형 로봇이 이 반도체 칩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즉시 그려주는 이런 세상까지 지금 왔는데, 이런 편리한 세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또 발전하고 진화해 나갈 텐데,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우리나라 시장 생태계 안에서 다른 이제 선도국에 잠식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일찍이 레이 커즈와일은 2006년도에 2045년쯤이 되면은 인류 전체의 지능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 그것보다 능가하는 지능형 시스템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고, 이제 2045년을 이제 싱귤라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2023년을 2006년에 예측을 할 때 2023년에 2023년에는 한 사람의 지능 수준을 넘어서는 지능형 기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는 연산 기계라고 해서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사람이 입력을 하고 그 연산을 조금 빠르게 도와주는 어떤 연산 엔진이라는 이러한 기계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연산의 다른 형태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 기계를 바꿔야 되고, 그때마다 사람이 이제 입력하는 이런 형태의 시절을 지나서 1945년도에는 이제 폰 노이만이 이제 연산하는 기계의 어떤 로직과 입력하는 데이터를 한 곳에다가 모으고,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에서 즉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코드와 데이터를 입력받고 순차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환원하는 지금의 컴퓨터 형태의 폰 노이만 아키텍처가 45년도에 이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꾸준한 이제 속도와 어떤 효율에 대한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1980년대에 영상 화면 장치가 이제 컴퓨터와 이제 사람이 인터랙션하는 주요한 어떤 미디어가 되면서 화면에 대한 어떤 동시 처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인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상 처리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필요했고, 그때의 니즈를 받아서 지금 유명한 엔비디아가 1999년도에 첫 번째 그래픽 억셀러레이터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지포스 256이고 256은 아마 용량을 얘기하겠죠. 이제 메가바이트고, 이러한 이제 GPU가 이제 가속을 하는 것은 동시에 행렬 연산을 빠르게 계산한다든지 다차원 행렬, 그러니까 이제 텐서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AI 시대에도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 위에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어당 성능 개선의 한계는 시점이 지금까지 계속 발전은 해왔지만 코어당 성능 개선의 한계는 어떠한 싱귤라 포인트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고, 단위 자본 투자당 성능 개선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AI 반도체 칩의 성능 개선은 단위 코어당 기술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서 동일한 칩을 여러 개를 묶어서 칩을 만드는 병렬 연산 형태의 엔비디아 칩 같은 이런 병렬 연산 중심의 아키텍처가 앞으로는 계속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폰 노이만 구조에서 이제 자주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메모리 파트와 컴퓨팅 파트의 어떤 버스 설계에 따라서 이제 그 데이터 액세스 속도가 전체의 시스템의 한계를 이제 결정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보는 것과 같이 D램이 CPU의 바깥에 있을 때 64비트 메모리 액세스에 드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하버드 구조로 엔비디아 칩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병렬 처리 구조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병렬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도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서 기존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많은 학습과 추론에 있어서 이제 정확도는 개선돼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정 임계 수치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갑자기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걸 이제 emergent ability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emergent ability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한테 주는 베너핏은 검색의 시대가 종말이 되고 원하는 해답을 즉시 얻는 이러한 시대로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고, 문서, 음악, 그림, 영상 등과 같은 창작도 동시에 이제 즉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 플랫폼의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아주 강하게 매일매일 진화하는 이러한 시대로 저희는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AI의 이제 파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이제 직감할 수가 있는데, 이 한 4, 5년 전에 우리가 만났었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에 비해서 지금 AI의 활용은 전방위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스며들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전 세계 빅테크 기업 중에 AI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면은 모두 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은 큰 어떤 리턴이 올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전체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시총을 능가했다고 지금 언론 기사가 나 있고요. 지금 22년 하반기 23년부터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H100, A100 같은 이제 대규모 병렬 처리 연산 칩의 어떤 레비뉴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프로핏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99년도에 병렬 연산 그래픽 액셀러레이터를 출시하고 나서 2007년도에 마치 CPU에 코딩을 하듯이 GPU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쿠다 플랫폼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개발자들은 대부분이 이 쿠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병렬 처리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대항마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AMD 같은 이런 회사도 병렬 처리 연산 칩을 출시하고는 있지만 2016년도에서야 이런 이제 개발자 플랫폼을 이제 론칭하게 되면서 전체 시장 생태계 안에서의 구도가 완전히 엔비디아의 중심으로 지금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파트너인 TSMC도 그에 따라서 이제 레비뉴와 프로핏이 굉장히 급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 칩은 이 폰 노이만 구조하고는 다르게 억세스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도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도 같이 이제 프로핏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태계 안에서 쫓아가는 기업들은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도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19년부터 23년 사이에 이미 오픈 AI에 13억 불 이상을 투자를 해서 챗GPT를 22년 하반기에 출시를 했고, 그 이후에 빙이나 코파일럿 등을 통해서 컴퓨터든 모바일 기기 등에 이제 즉시 답을 원하면은 답을 그냥 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확장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몰라서 누군가에게 묻고 노하우로 이렇게 전수되던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걸 즉시 질문을 하면 즉시 답변을 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OA 형태도 상당히 이제 고효율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H100 칩이 55만 개 정도 되는데 24년 한 해에만 35만 개를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랫단에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이게 H100 칩이
3만 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시가가 한 7만 불 정도 됩니다. 아마 두 기업 사이에 MOU가 있기 때문에 7만 불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후발주자가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7만 불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5만 개의 H백 칩을 이제 데이터 센터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치면 한 14조 원. 만약에 7만 불 정도의 시가를 생각한다면 32조 원의 투자가 올해 24년 한 해에 메타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의 수준이 얼마나 이게 그 갈 길이 먼지를 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엔스로픽에는 구글 알파벳 그룹의 구글이나 아마존이 대규모 투자를 일으키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특화 서비스를 이제 구축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픈 AI는 이 다른 빅텍 기업의 투자만 받아서 이제 IP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 생태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발전소 등의 이제 전체 생태계를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어떤 선도를 해보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이 메소포타미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프로젝트는 중동의 어떤 그 오일머니, 빅머니를 이제 7조 불 정도를 이제 조달을 해서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에서 AI 생태계의 어떤 그 중심지의 협력자로 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되고 또 역량을 다 이렇게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 과기수석께서는 R&D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여유 재원은 최우선으로 AI 반도체 칩 개발에 투자한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리벨리온이나 사피온이나 퓨리오사 같은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이 특화된 AI 서비스의 맞춤형 칩을 현재 개발을 완료를 했고, 올해 상반기나 여름쯤에는 실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생태계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AI 활용이나 AI 어떤 가치사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쟁걸음이 이제 많은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 그 안에서도 이제 AI 반도체의 경쟁 구도 안에서는 상당히 후발주자이거나 사실은 경쟁력이 거의 평가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부터 마지막 제조, 패키징까지 경쟁력이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 가치사슬 생태계를 살펴보면은 설계 자동화나 코어 IP, 이제 설계 자산을 이제 개발하는 이쪽 부분이 부가가치가 많은 부분인데,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뒤처진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 디자인 업체, 그다음에 이제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업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후공정을 담당하는 이제 오사트 업체가 각각의 생태계에 따라서 특별히 자기들이 잘하는 영역에서의 어떤 공급망을 이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와 후공정, 오사트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그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R&D 인텐시티는 전체 세계 시장 안에서도 그 분야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초록색으로 나타난 우리 한국은 거의 그 분야에서 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력은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제 시장 초기 진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이 가능할 것이냐는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첨단 산업이라고 불리는 다른 산업 분야의
어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도 반도체 분야는 R&D가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산업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다른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비해서도 반도체 산업은 자본이 더 집약되는 이러한 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연결해서 얘기하자면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동시에 구비되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되지 않는 허들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완전히 게임 자체가 다른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앞서 우리 이용진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의 산업 전략하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이제 엮어서 국가적인 대책을 반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생태계 구축에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인재 양성에 신경을 계속 써 나가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포인트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또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들어가지 못할 시장이라고 판단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HBM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수성에 집중할 것인가, 혹은 국가적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AI 반도체 분야의 신흥 강자로 우리가 이제 계속 키워나갈 어떤 자신감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에 상응하는 투자의 규모로 봤을 때는 아까 미국의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투자의 규모가 그런 이제 구미 선진국의 어떤 투자 규모와 대적할 만큼 충분한가, 이런 시장의 어떤 그 끌고 갈 혁신 주체는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AI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과기정통부 2차 관실에서 지금 주무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분야, 소자 분야, 인재 양성 분야, 반도체 분야에서 공이 과기정통부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 관실에서 산업 생태계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도 뭐 인공지능 분야나 반도체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부처가 지금은 힘을 합쳐서 원팀처럼 원컴퍼니처럼 움직여도 구미 선진국의 어떤 그 역량을 쫓아가기에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정책 간의 연계, 조정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가칭 AI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책부터 투자까지, 그리고 이제 성과 점검까지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원 컴퍼니 전략을 구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이게 D램보다도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왼쪽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설계 자동화나 설계 자산 분야에서 공급망 경쟁력이 거의 0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제조 분야나 제조 설비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D램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이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은 사실상 여기서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나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소부장이나 특별히 유럽은 또 이제 제조 장비 쪽에 EOV로 뭐 대변되는 제조 장비 쪽에 이제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경쟁력이나 자본 투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팹리스나 파운드리, 오사트 업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공급망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 경쟁력을 같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각국의 반도체 분야 3극 특허를 갖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유럽이 한 3분의 1 정도, 나머지 3분의 1을 일본과 중국과 한국과 대만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 D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표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설계 자산 부문은 미국과
장비 분야의 어떤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협력을 계속 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지렛대로 해서 AI 반도체의 어떤 설계 자산 분야나 공급망의 일부를 우리나라에 내재화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국제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른쪽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반도체 강국 또는 강국을 지향하는 주요 국가들의 인재 양성의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학부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박사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15년도까지 지금 조사된 자료지만 과거 한 15년 동안 중국은 압도적으로 학부생을 많이 이렇게 인력 양성을 했고, 박사 졸업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미국은 기존에도 이제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은 중간에 초록색 띠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 증가율도 더디고 사실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기 힘든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반도체 분야는 연구개발 집중도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재 양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학부생뿐만 아니라 고급 인재 양성이 굉장히 시급하고, 그러한 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혹시 유출을 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국내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